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인간의 발 아래 정복된 지 50년. 하지만 이곳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것이 있다. 눈 쌓인 산속에 산다는 거구의 괴물인가, 미확인 생명체 서린. 사람처럼 생겼지만 훨씬 크고 온몸에 털이나 있지.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서린은 인간과 원숭이의 복합체다. 아니, 수억 년 전에 살았던 원시인의 후예다. 현실에서 온갖 가능성을 낳아온 전설 속 존재.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한낱 전설로만 알았던 서린. 그런데 그 전설이 눈앞에 나타났다. 인기척을 느껴서 돌아봤는데 얼굴이 마치 고릴라처럼 생긴 서린이 글쎄 이빨을 드러내고 저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설 속 주인공이 흔적을 남겼다. 히말라야 곳곳에서 발견되는 서린의 유해들, 선명한 흔적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서린이 존재한다는 증거들인가? 깊이 연구해온 결과 서린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발이 닿기 힘든 히말라야 설산. 그곳에 남겨진 의문의 흔적들. 그 흔적의 주인공, 진정 전설 속 서린인가? 신들의 궁전이라는 히말라야. 그곳에서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서린의 이야기는 단지 구전되어 온 옛날 이야기인 걸까요? 자, 이게 바로 1951년에 발견된 발자국을 근거로 해서 만든 서린의 발입니다. 네. 이 보시다시피 이 크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거대한 체구를 지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린은 네팔 지역의 전설 속에서 반은 인간이고 반은 원숭이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희 백만불 미스터리에서는 네팔 현지에서 이 서린의 존재를 증명해줄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서린에게 붙잡혀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그 생존자가 주인공인데요. 그녀가 목격한 서린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해발 8,000m 이상의 고산들이 병풍처럼 이어진 곳 히말라야. 만년설이 덮여있는 저곳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서린. 지난 1974년 그곳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한 목동 소녀가 서린에게 공격을 당했던 사건인데, 우리는 전설 속 서린을 만난 후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는 당시 사건의 주인공을 만나보기로 했다.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은 에베레스트 근처의 작은 마을. 걸어서 이틀 거리에 살고 있다고 했다. 서린한테 잡혀갔다 살아온 여자요. 유명하죠. 그런데 촬영은 절대 안 하려고 하던데 아마 가도 헛수고일 거예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닌 서린을 만났던 여인. 우리가 그 특별한 생존자를 만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틀간 걷고 또 걷는 것뿐이었다. 설산에 둘러싸여 있는 히말라야의 오지 마을.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서린을 만났었다는 여인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올해 45살의 라파도마. 자신이 서린을 만났던 일이 세상에 알려진 후 자꾸만 몸이 아팠다는 그녀는 처음엔 인터뷰를 거부했다. 서린이 자신의 이야기를 폭로한 것에 대해 저주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믿는 그녀. 우리는 어렵사리 그녀를 설득할 수 있었다. 1974년,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15살이었으니까 결혼하기 직전이죠. 1974년 6월, 그때가 새풀이 돋는 시기였기 때문에 마을에서 2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산으로 야크를 치러 갔었다는 그녀. 갑자기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전 그때 오빠가 온 줄로만 알았어요. 갑자기 숲 쪽에서 들려왔다는 기이한 휘파람 소리. 오빠인지 알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돌아보는데 마치 지진같이 쿵쿵거리는 게 점점 가까이 느껴지더라고요. 고개를 드는 순간 서린이 제 머리채와 옷자락을 낚아챘어요. 갑작스런 서린의 공격으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던 라파도마. 한참 후에야 의식을 찾았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야크 3마리가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고, 자신을 공격했던 서린은 설산 쪽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고 한다. 마치 그날의 기록처럼 서린에게 잡혔던 머리 부분엔 이후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다는 라파도마.
당시 현장을 조사했던 경찰은 한 움큼의 머리카락과 함께 야크 3마리가 어떤 강력한 충격에 의해 즉사한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 사건을 서린의 짓이라고 결론 내렸다. 30년 전 그녀가 만났던 서린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던 걸까? 옆으로 굉장히 큰 거구였고 얼굴은 마치 고릴라처럼 생겼고 입에 앞으로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 이상은 너무 무서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키 2m 정도의 체중이 200kg은 넘어 보였다는 털복숭이 거구의 생명체. 그녀가 만났던 이 생명체는 전설 속 서린이었던 걸까? 해발 4,000m 높이의 자리에 있는 네팔의 쿰정 마을. 이곳에 서린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한다. 320년 넘게 이 작은 사찰에 보관돼 있다는 서린의 증거는 바로 서린의 신체 일부분이라고 했다. 그 서린의 신체 일부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을 30년째 하고 있다는 사원 관리인. 그가 3개의 자물쇠를 열고서 우리를 안내한 곳은 사원 맨 안쪽 작은 방이었다. 이 안에 서린의 머리가 보관돼 있지요. 드디어 서린의 머리가 공개됐다. 320년째 보관돼 왔다는 서린의 머리는 유리 상자 안에 들어있었는데 짙은 갈색깔에 덮여있는 서린의 머리는 뾰족한 형태로 일반 유인원이나 인간의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다. 또한 그 크기는 폭, 너비, 높이 모두 24cm로 머리 둘레만 76cm가 넘었다. 사원 측에서 보물처럼 보관해온 이 정체불명의 머리는 과연 서린의 것인 걸까? 마을 사람들이나 저 역시 서린의 머리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셔온 거죠. 사실 이보다 앞서 또 다른 서린의 머리가 발견된 적이 있다. 1952년 영국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에 의해 네팔 팡부체 절에 있는 서린의 머리가 세상에 알려진 적이 있었는데 당시 대단한 화제를 낳았던 이 머리가 어쩌면 사우던 세로라는 염소의 머리일 수 있다는 의견이 발표되면서 서린의 머리는 순식간에 가짜로 결론 내려진 적이 있다. 이 쿰정사울의 서린의 머리도 과거 팡부체 절의 것과 외관상 유사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건 역시 사우던 세로라는 염소의 머리인 걸까? 하지만 확인 결과 사우던 세로의 머리는 우리가 본 서린의 머리와 형태나 크기 면에서 일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녕 이것은 서린의 머리인 걸까? 혹시 열어서 볼 수는 없을까요? 이제 그만 찍으시죠. 더 이상의 접근을 허락지 않는 사원 관리인. 아유,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그만 찍으세요. 단지 외지인들이 품고 있는 서린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자신들의 보물이자 믿음의 대상을 내놓을 수는 없다며 사원 측은 서둘러 자물쇠를 걸어 잠궈버렸다. 네. 보니까 네팔 사람들에게 서린의 유해는 뭐 기독교의 성물이나 불교의 사리처럼 굉장히 영험한 존재인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서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서린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목격담일 텐데요. 가장 최근에 서린이 목격된 것은 1998년 미국인 산악인에 의해서였습니다. 산행 중에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걸어가는 짙은 검정색의 털북숭이 물체를 봤는데 이번에도 목격 장소가 에베레스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날씨가 변하는 곳이잖아요. 게다가 눈보라라도 몰아치면 앞도 잘 보이지 않을 텐데 그런 곳에서는 이 착시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냥 뭐 히말라야의 산짐승일 뿐인데 그것을 서린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팔의 전설 속에서 살아온 서린. 어쩌면 환상일 수 있는 그 존재가 살아있는 미스터리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것. 1832년 네팔 주재 영국 공사인 포지슨이 본국으로 보내는 보고서에 서린을 소개하면서부터다. 이후 증거 없는 목격담만 이어져 왔었는데 그러던 드디어 물증이 잡혔다. 1951년 에베레스트에 오르던 에릭 쉬프튼이 거대한 발자국을 발견한 것. 그것은 인간의 발 모양을 담긴 했지만 전부 4개의 발가락을 지니고 있었으며
길이 42cm에 폭 33cm로 거대한 크기였다. 하지만 녹아서 없어져버린 이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우리는 히말라야 부근에서 발견된 서린의 또 다른 유해에 대해 알고 있다는 바상 셀파를 만날 수 있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어떤 뼈를 가지고 있는데 서린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진만 찍어올 수 있었습니다. 바상이 만나본 이 물건의 주인은 100년째 과거로 전해져 온 이 뼈가 바로 서린의 머리 부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 뼈의 정체에 대해 현지 생물학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일단 뼈 모양만으로 볼 때는 서린의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목격담과 입 모양이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전문가의 평가도 받아봤다. 가장 유사한 걸 찾으려면 소입니다. 하지만 똑같지는 않군요. 처음 보는 뼈예요. DNA 검사를 해보기 전에 과학자로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서린의 존재 여부와 그 실체를 증명해줄 단서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뼈를 입수하기로 결정하고 바상을 통해 뼈 주인에게 의견을 전했는데 그 뼈를 사려면은 5만 5천 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장소와 시간도 자기들이 정하겠다고 하고 정부에서 서린의 것인 걸 알면 모두 압수하게 되다 보니 매우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에선 서린의 것이라고 주장되는 유해들은 무조건 정부에서 압수해 간다는 것. 사기 행각을 막으려는 정부 때문에 가보를 잃을 것을 염려한 뼈 주인은 이후 연락을 끊어버렸다. 과연 이것은 서린의 흔적이었던 걸까? 200년 전 세상에 알려진 서린을 두고 그간 많은 조작이 있어 온 게 사실이다. 1996년 놀라운 광경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것은 분명 서론을 가로질러가는 서린이었다. 카메라에 잡힌 이 확실한 증거에 세상이 들썩였다. 하지만 이 정체불명의 생명체는 서린으로 분장한 사람으로 밝혀졌다. 오해도 있었다. 1986년 산악인 라인홀스 메스너는 너무나 선명한 서린의 발자국을 히말라야에서 발견한 적이 있다. 히말라야에서 종종 발견되는 거대한 발자국들. 수십 년간 서린의 것으로 생각된 흔적이 알고 보니 그 지역에만 서식하는 곰인 채모로 밝혀지기도 했는데 1951년 에베레스트에서 발견된 이 거대한 발자국.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발자국 역시 누군가의 오해나 조작은 아니었을까? 눈이 녹아서 실제 발 크기보다 커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에리 슈트리 발자국을 발견한 장소는 멜룽빙하, 얼음과 비슷할 정도로 얼어버린 눈 위에서 발자국이 발견됐는데 우리는 비슷한 환경인 아이스링크에서 얼음을 이용해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처음에 27cm였던 발자국 크기가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할 경우 과연 얼마나 커질 수 있는 걸까? 그 결과 단 10분 만에 3cm가 더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었다. 1951년 발견된 거대한 발자국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긴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높은 산 중에서 맨발로 발자국을 남긴 주인공은 누구였던 걸까? 일단 모양은 오랑우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랑우탄은 네팔에 서식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게다가 눈 위에 1.6km가량 이어져 있던 이 괴 발자국은 거의 완벽하게 일자로 걷고 있었는데 이런 보행 방법을 가진 생명체는 지구상에 없다고 했다. 대체 영화의 설산을 그것도 맨발로 걸어간 존재는 누구일까? 정녕 그것은 서린이라 칭해지는 미지의 생명체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서린의 것이라 알려진 유해들과 서린에게 잡혀갔었다는 라파도마의 증언 등을 근거로 서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생물의 정체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난 30년간 서린의 정체를 연구해온 인류학자 판데이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지능도 좀 있고 힘도 세고요. 사람보다 덩치는 훨씬 큽니다.
그는 서린의 정체가 300만 년 전에 생존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히말라야의 기원을 생각해 볼 때 예전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인도에 붙어 있었어요. 그 이후 인도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인도 대륙이 밀려서 히말라야가 생겨났죠. 제 생각에는 그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히말라야 쪽으로 넘어왔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서린의 발가락 모양으로 봐선 심령적인 능력을 지녔었다는 인류의 조상인 네안데르탈인이 아니냐는 인류학적 견해도 있다. 또 다른 주장은 바로 50만 년 전 히말라야에 살았던 원숭이 종류였던 기간토피테쿠스가 아니냐는 거다. 진화의 속도를 거스른 생명체들의 현존 가능성. 물론 이런 가설들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사시대 어종으로 이미 오래전에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938년에야 그 생존이 확인됐던 강그것처럼 진화의 속도를 거스른 생명체가 현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깊이 연구해온 결과 서린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라고 말씀 못 드리는 건 데이터화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원주민들이 정글의 사람이라고 부르던 오랑우탄도, 인디언들의 벽화에 등장하던 신비의 동물 마운틴 고릴라도 100년 전만 해도 단지 전설이었지만 이제 사실이 된 것처럼 어쩌면 원시 생물이 서린이란 이름으로 히말라야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과거 네팔에선 서린의 손뼈가 발견된 적이 있었다. DNA를 알아본 결과 인간도 동물의 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충격적인 사건의 하나였죠. 서린의 존재를 증명해줄 것만 같았던 이 손뼈는 한 미국인에 의해 도난당했고 그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하지만 그 아쉬움의 이면엔 여전히 서린의 존재 가능성이 남겨져 있다. 어느 한 곳만 조사해서 서린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히말라야는 아주 넓으니까요. 지구상에서 새롭게 발견될 것들이 얼마 남아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 인간의 육지 탐사는 90%만 진행된 상태, 나머지 10% 안에 히말라야도 포함되어 있으니 증거 불충분으로 서린 미스터리를 성급히 기각해버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12살) 밖에 어린 꼬마가 동전을 구부리고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백지는 수표로 둔갑했다. 이것이 바로 초면의 힘. 마시기 힘든 독한 식초를 아무렇지 않게 들이키고 맛있죠? 얼마나 주스 같아. 아버지와 딸을 사랑에 빠뜨린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말이. 그러나 무한할 것만 같은 초면의 능력은 알고 보면 모두 정신만을 유지하는 환각일 뿐이라는데, 몰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환각이 생겨요. 하지만 여전히 신기한 것이 바로 초면. 더위? 사람이 아닌 동물도 초면에 걸리고 말통하지 않은 외국인까지 가능하다. 모든 최면이 자기 최면입니다. 즉 스스로 몰입해서 또 다른 의식 상태로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최면이고요. 하지만 분명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수면 자체로 암을 고친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암을 고치는 과정에 최면을 같이 하면 더 이렇게 촉진이 될 수 있다. 정신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러진 팔을 고친다거나 암을 완치하는 물리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묻혀있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정신적 현상이지만 분명 최면은 과학이라는 사실. 이게 꼭 무슨 초능력 같지만 결코 이것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체면은 분명히 과학입니다. 한계점은 있지만 초자연 현상이 아닌 과학이라는 최면.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이고 한계는 없는? 지난주 우리는 신기한 최면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역도 선수도 휘지 못한 동전을 12살 어린 소녀가 간단히 휘고 121만 6,428
엄청난 암사는 물론 특정 전화벨 소리에 미리 입력된 행동과 감정까지 조종했던 최면. 귀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뇌의 변화나 체온이 오르는 신체적 반응까지는 끌어내지 못했는데 기능적 자기공면 영상 검사에서는 시각적 중추가 자극됐다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청각, 후각에서도 비슷한 결과였고요. 최면 상태에서의 감각을 신체나 뇌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 우리는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실시해 보기로 했다. 이 스펙 검사를 가지고 뇌 지도를 작성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혈류를 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세계적으로 공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위 원소라는 특정 약물을 주입하여 뇌혈류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최면 전후의 뇌의 반응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과연 이번엔 뇌가 반응할 것인가? 무엇인가 뇌에서 이상한 것이 감지됐다. 최면 중 뇌의 특정 부분이 반응을 한 것이다. 대뇌 이랑이라든지 그리고 해마 이런 부위가 다 우리 정서와 기억에 관련된 변연부라고 하고 합니다. 영어로는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변연부에 관련된 부위가 뇌의 혈류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전대상회 쪽 반응이 활발해진 것이다. 약간 두엽이죠 한마디로. 네, 전두엽. 이렇듯 최면 중 뇌가 반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주의 집중력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전대상회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일단 그렇게 해서 최면 상태에 들어가고 나면 시상 피질 관계라든지 혹은 전대상회의 그런 활동도 같은 것이 암시에 따라서 마음대로 조절되는 그런 현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마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최면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최면, 무한 가능성의 세계인가? 오늘 그 2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최면 상태에서는 체험자의 뇌가 활성화된다는 걸 발견해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최면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환상이나 환각을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서 어떤 특정 행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뇌에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최면 과정의 첫 단추는 암시인데요. 초등학교 여학생이 동전을 구부릴 수 있었던 이유는 동전이 크래커라는 암시를 받은 후에 정말로 뇌가 이 동전을 크래커로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마치 무슨 마법사의 주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최면 특집 2번째 시간, 오늘은 과연 최면이 어떤 범위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영역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우리의 뇌에 영향을 주는 최면. 이 모든 것은 암시를 통해 뇌가 어떤 환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뇌의 반응을 조절해 고통까지 없앨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효과는 마취제 대신 사용할 만큼 강력하다. 한 예로 미국 콜롬비아 대학 정신과 교수였던 허프턴 스피게리 씨는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산모에게 마취제 대신 최면 마취를 실시했다. 고통은 잊었지만 의식이 살아있는 산모는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듯 정신세계를 관장하는 최면은 요즘 들어 생활 최면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고3인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공부는 안 하고 TV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입시를 앞둔 지은이는 하루 6시간 이상 TV 시청을 즐기는 못 말리는 TV 광이다. 드디어 지은이에게 최면이 실시됐다. 자, 이제 당신 앞에 TV가 있습니다. 당신 눈 앞에 눈을 뜨면 TV가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TV라고 말합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눈앞에 뭐 있어요? TV.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TV 보고 있죠? 자,
지금 무슨 방송 보고 있어요? 드라마 무슨 드라마 하고 있나요? 그 화면이 완벽히 최면에 빠진 상황. 아이는 책을 TV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더 깊은 최면. 자, 당신은 TV를 보면 그 사각형이 대학교 정문처럼 느껴져서 절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대학교 정문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볼 수 없게 돼요. 또 TV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하나하나가 당신을 몹시 놀라게 만들 겁니다. 드디어 최면 치료가 끝이 났다. 아이는 힘이 빠져버린 듯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TV 앞에 앉은 아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급기야 울음은 대성통곡으로 바뀌었다. 왜 자꾸 울어요? 뭐가 무서워요? 소리도 무섭고 그냥 보이는 게 더 무서워. TV 사각형이 대학교 정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입학 시험에 대한 걱정이 TV를 보면은 많이 생각나게 그렇게 체면을 유도를 해놨습니다. 괜찮아? 왜 이래? 최면을 건 동안에 어떤 암시를 주고 깨어나서 그런 일을 그대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대뇌 좀 더 깊은 곳에 그 기억이 저장돼 있다가 그대로 행동에 옮기기 때문에 본인은 왠지는 모르지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최면의 궁극적인 목적은 암시를 통한 관념 전환. 이런 관념 전환의 힘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효과라고 한다. 암시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쁜 암시를 들으면 그 나쁜 암시의 내용이 경험된다는 거죠. 미국의 한 교도소. 관념의 전환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실험이 이루어졌다. 실험자는 사형수에게 복면을 씌우고 동맥을 자른다고 말하면서 칼등을 이용해 동맥을 자르는 척했다. 그리고 물을 손목에 떨어뜨렸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사형수가 숨을 거둔 것이다. 말 한마디로 뇌에 자극을 주고 순식간에 TV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최면. 과연 최면은 사람의 목숨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존재인가? 마취제 대용으로 쓰이고 TB 중독증을 고치는 데 사용하고 관념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게 했다. 이 세 가지 사례들이 각기 다 다른 영역들이긴 하지만 결국 최면이 사람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에 직접 작용해서 어떤 효과를 일으켜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지난 80년 미국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소련에서는 일부 선수들에게 상상훈련을 병행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에게 결승점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다는 암시를 계속해서 주면서 자신이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상상을 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무작정 훈련을 받은 선수들에 비해서 이 상상 훈련을 병행했던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최면이 적용되는데 한계는 없는 걸까요? 왜 사람들 중에는 유독 최면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최면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을 무의식의 세계로 이끈다는 최면. 과연 그 영역과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최면으로 부녀를 사랑에 빠뜨린 올드보이.
영화에선 이들이 최면에 잘 빠지는 체질이라 말하고 있다. 당신 둘 다한테 암시를 걸었다니까? 여기서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건 당신 둘 다 보통 사람들보다 최면 감수성이 월등히 높다는 거였죠. 재밌지 않아요? 이렇듯 개인차가 있다는 최면 감수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최면은 그 최면 감수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몰입 능력이 높은 사람들한테만 걸리고 그런 몰입 능력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일단 실험자들에게 최면 감수성 수치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그중 우리는 최면 감수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또 다른 실험을 진행했다. 선발된 두 대상자에게 실시된 첫 번째 실험은 바로 안구검사. 눈이 위로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시상이나 혹은 망향체 같은 곳에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집중이 되기 때문에 최면에도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눈을 최대한 올렸을 때 흰자위가 많이 보이는 사람일수록 최면 감수성이 높다는 것이다. 위로 둥둥 떠올라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직접적인 최면 유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앞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감수성이 높았던 실험자는 최면 유도가 잘 된 반면 그러지 못한 이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 손이 떠오른다거나 그런 느낌도 전혀 없고 본인이 최면에 들었다고 생각은 하시나요 혹시? 전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검사는 바로 뇌파 검사. 검사 결과 최면 감수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최면 중 오른쪽 뇌가 활발한 운동을 보인 반면 낮은 사람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최면 감수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보는 것처럼 활발한 알파파의 활동에 감소가 나타나는 반면에 최면 감수성이 낮은 사람들은 아무리 암시를 주더라도 그런 상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오른쪽 뇌에서도 뇌파가 알파파를 내게 됩니다. 결국 최면 감수성이 월등히 높을 경우 집중력과 상상력을 담당하는 오른쪽 뇌가 활발히 움직여 휴식 시에 나오는 알파파의 수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최면 감수성은 선천적으로 전체 인구의 5 내지 10%의 사람들은 높거나 낮으며 나머지는 보통 수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최면이 가능할까? 최면을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말로 하는 방법, 뭐 그림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최면을 유도하는 거예요. 먼저 동물에 대한 실험이 실시됐다. 과연 토끼는 최면에 걸릴 것인가? 놀라운 일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피해 도망다녔던 녀석이 옴짝달싹하지 않았던 것이다. 혹시 이것은 일종의 마비 현상이 아닐까? 의식이 좀 마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의식이 한 1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7, 8개 의식은 마비되어 있는 그런 좀 몽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드선. 같은 맥락에서 통역만 있다면 외국인도 최면이 가능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최면 유도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 이내 최면에 빨려든 실험자. 땀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네. 조신 거 아니십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계속 그냥 그건 체면에 걸렸다는 건잘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다 기억이 나요. 나면서도 이 마음속에서 이제 좀 편한 느낌 있잖아요. 그 긴장감 사람이 모든 게 다 나왔을 때 그런 느낌. 이런 인터넷을 비롯한 생활 최면 중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은 바로 금연 프로그램.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운다는 이 청년의 경우 최면 유도 후 담배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극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이렇듯 일상생활은 물론 의료적 치료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는 최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정신질환 치료이다. 특히 불안장애와 다중인격이라 불리는 해리장애 치료 시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 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래! 난 죽을 게 신이었잖아.
유도하면 그 해리돼 있던 부분이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최면의 좋은 점은 약을 쓰지 않고도 근원적으로 그 사람의 정신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면은 단지 정신세계 중에서도 숨어있는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절대 물리적인 치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최면 자체로 암을 고친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암을 고치는 과정에 최면을 같이 하면 더 이렇게 촉진이 될 수 있다. 무한 영역의 미지세계로 포장됐던 최면. 그건 결코 초자연적 힘을 발휘하거나 기적을 일으키진 않는다. 다만 인간 내부에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좋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 최면이 과학이라면 다른 과학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적용되는 영역과 한계 역시 분명히 있을 터. 최면으로 부러진 손가락을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최면은 정신질환이나 마음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실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면은 한계 또한 분명히 지니고 있었는데요. 물리적인 치료나 초능력 같은 분야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최면은 전지전능한 힘이며 심지어 병까지 고친다. 이런 과장된 선입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최면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최면의 정신적인 부분의 능력들은 앞으로도 제대로 키워지고 또 긍정적으로 이용되길 바라봅니다. 백만불 미스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주식회사 하림에서 상품권을, 천재교육 해법 수학에서 스타 상품권을 드립니다.